그가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35년 경력의 노르웨이 석유 전문가가 한국의 유전 개발 계획서를 보고 비웃으며 내뱉은 말은 충격적이었는데요. 6개월 안에 파산 신청서를 쓰게 될 거라며 조롱했습니다. 미국 최대 석유 기업도 47번의 테러 공격에 두 손 들고 도망친 죽음의 땅에 자원 한 방울 없는 한국이 뛰어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6개월 뒤 이 남자는 전 세계 석유업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35년 커리어가 틀렸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감동 임팩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 건가요? 잠깐 댓글로 여러분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이어갑니다. 그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기업 노르딕 에너지의 본사 회의실이었는데요. 35년 경력의 기술 이사 에릭 닐슨이 화면에 뜬 뉴스 속보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유전 단독 개발권을 한국 컨소시엄이 따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3일 후, 이 남자는 직접 파키스탄 현장에 날아가 한국의 실패를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그는 전 세계 석유 업계 앞에서 자신의 35년 커리어가 틀렸다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15년간 국제 에너지 분쟁을 취재해온 다큐멘터리 PD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한국의 믿기 힘든 대역 정극인데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파키스탄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기적의 전말을 지금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발루치스탄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유전 지대로 악명이 높은 곳이거든요.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들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에 더해 분리주의 무장 세력이 수시로 외국인을 납치하는 무법지대였습니다. 미국의 메이저 석유 기업이 5년간 이곳에서 47건의 테러 공격을 당하고 직원 12명이 목숨을 잃은 뒤 결국 철수를 선언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이 죽음의 땅에 뛰어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에릭 닐슨은 북해 유전 개발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명문대에서 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35년간 전 세계 주요 유전을 누비며 경력을 쌓아온 그는 업계에서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정확한 예측을 내놓는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그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프로젝트는 실제로 단 한 건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의 발루치스탄 진출 소식을 듣고 내뱉은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는데요. 하청이나 하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포기한 지옥에 뛰어들다니 6개월 안에 파산 신청서를 쓰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일말의 분노마저 섞여 있었죠. 에릭이 이토록 격앙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노르딕 에너지는 발루치스탄 유전 입찰에 참여했다가 한국 컨소시엄에 밀려 탈락했거든요. 120억 배럴이라는 천문학적 매장량을 눈앞에서 놓친 그로서는 자존심이 심하게 구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건 한국이 제시한 개발 일정이었는데요. 18개월이 걸려야 정상이라고요. 에릭은 손에 든 보고서를 회의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격앙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루치스탄 같은 극한 환경에서 시추를 시작하려면 최소 18개월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상식이라고 했거든요. 환경영향평가에 6개월, 현지 인프라 구축에 8개월, 안전 시스템 점검에 4개월이 소요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단 3주 만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8주 안에 첫 시추를 시작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릭은 이건 제안서가 아니라 자살 선고문이나 다름없다며 코웃음을 쳤죠. 바로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노르딕 에너지의 최고 경영자 올라프 한센이었는데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에릭에게 다가가 한 장의 서류를 건넸습니다. 파키스탄 에너지부로부터 공식 요청이 왔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제3자 기술 감독관 자격으로 한국의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릭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다. 직접 가서 그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낱낱이 기록해주겠다며 그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35년 경력의 베테랑이 아시아의 신생 업체가 무너지는 과정을 직접 증언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파키스탄에서 목격하게 될 것이
한국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35년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광경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에릭을 태운 전용기가 파키스탄 과다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 내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는데요. 공항에서 유전 지대까지 이어지는 80km, 도로 위에 태극기를 단 대형 트럭 수백 대가 줄지어 달리고 있었거든요. 에릭이 파키스탄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장비 수송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에릭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독일계 에너지 투자사의 회장 클라우스 슈미트였는데요.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이 실패하면 우리 차례라고 기대하고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릭은 그 메시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는 업계에서 하이에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었거든요. 다른 기업의 실패를 기다렸다가 헐값에 자산을 인수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가 발루치스탄을 노리고 있다는 건 한국의 실패를 확신하는 자본가들이 이미 줄을 서고 있다는 뜻이었죠. 과연 한국은 이 죽음의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에릭과 클라우스의 예상대로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한국이 단 3주 만에 현장 사무소를 완성하며 에릭을 경악하게 만든 속도전의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에릭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과다르 공항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유전 현장에는 이미 거대한 베이스 캠프가 들어서 있었거든요. 숙소 건물 12동, 식당과 의료시설, 그리고 통신 기지국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이었습니다. 에릭이 오슬로 본사에서 한국의 낙찰 소식을 들은 지 겨우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에릭은 현장을 안내하던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자재 수송만 해도 최소 2달은 걸려야 정상인데 어떻게 3주 만에 이 모든 시설을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관계자의 대답은 에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한국팀이 낙찰 확정 전부터 이미 부산항에 모든 장비를 대기시켜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떨어지자마자 대형 수송선 3척이 동시에 출항했고 카라치 항구에 도착하는 즉시 육로로 장비를 실어 날랐다고 했어요. 에릭으로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사전 준비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베이스 캠프 뒤편에 자리 잡은 시추 현장으로 이동한 에릭의 눈앞에 거대한 시추 타워가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높이 40m에 달하는 철골 구조물이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타워가 이미 가동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드릴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굉음이 사막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죠. 에릭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업계 상식으로는 시추 장비 설치에만 최소 4개월이 걸려야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3주 만에 베이스 캠프를 세우고 시추까지 시작해버린 것이었습니다. 35년 경력의 에릭조차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였죠. 그때 시추타워 아래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의 현장 책임자 김민준 소장이었는데요.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중년 남성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에릭을 맞이하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김 소장은 에릭에게 악수를 청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다며 우리의 작업 방식을 직접 보시면 의문이 풀리실 거라고 했어요. 에릭은 그 여유로운 태도가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에릭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매뉴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북해에서 35년간 일하면서 이렇게 무모한 일정은 처음 본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특히 7시간 3교대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이냐고 추궁했는데요. 이건 유전 개발이 아니라 시한폭탄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격앙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김 소장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릭을 시추타워 관제실로 안내하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모듈형 시추 공법은 기존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유럽식은 현장에서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하는 방식이지만 한국은 국내 조선소에서 완성된 모듈을 통째로 수송해 현장에서 결합만 하면 된다는 거였죠. 에릭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 방식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수송 과정에서 정밀 부품이 손상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거든요. 하지만 김 소장은 태블릿을 꺼내 수송 과정의 영상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특수 제작된 에어 서스펜션 트레일러가 사막의 비포장, 도로에서도 진동을 0.0 이하로 억제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한 것이었죠. 에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기술을 한국은 이미 실용화해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에릭은 아직 인정할 수 없었어요.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품질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바로 그날 밤, 에릭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듯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무장 세력의 습격 경고가 전해진 그날 밤, 한국이 총 대신 꺼내든 의외의 무기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그날 밤, 베이스 캠프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보국으로부터 긴급 통보가 날아온 것이었는데요. 발루치스탄 분리주의 무장 세력 약 200명이 유전 현장을 향해 이동 중이라는 첩보였습니다. 에릭은 속으로 그것 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싶었거든요. 에릭은 곧바로 김민준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민간 군사기업에 연락해서 무장 경호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미국 기업이 철수한 이유가 바로 이 무장 세력 때문이었으니 최소 500명 규모의 용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유전을 지키려면 연간 40억 달러의 경우 비용이 든다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김 소장의 대답은 에릭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용병은 부르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에릭은 귀를 의심했어요. 무장 세력 200명이 몰려오는데 용병 없이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 소장은 에릭을 베이스 캠프 외곽에 새로 지어진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에릭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수백 명의 현지인들이 한국어가 적힌 작업복을 입고 용접 실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불꽃이 튀는 작업장 한쪽에서는 굴착기 조종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배관 설치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웠죠. 김 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주변 마을 주민 12,000명을 고용해서 기술 교육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전문 기술자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교육 기간 동안에도 정규 임금을 지급하고 가족에게는 의료보험 혜택까지 제공했다는 겁니다. 에릭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장 세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거든요. 기술 교육이 총알을 막아주기라도 하냐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의 다음 말이 에릭을 멈추게 만들었죠. 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바로 그 무장 세력의 가족이라고요. 형이 반군이고 동생이 우리 교육생인 경우가 수십 가정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에릭은 그제야 김 소장의 전략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김 소장은 한국의 역사를 꺼내 들었습니다. 70년 전 한국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다고요. 그때 우리를 도와준 건 무기가 아니라 기술과 교육이었다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유엔군이 물러난 뒤에도 남은 건 학교와 병원이었고, 그게 오늘날 한국을 만든 토대가 되었다는 거였죠. 용병 40억 달러보다 학교와 병원에 쓴 1억 달러가 이 유전을 더 완벽하게 지켜줄 거라고 김 소장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에릭은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35년간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일해본 경험으로는 그런 이상주의가 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거든요. 무장 세력은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집단이지 감정에 호소한다고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이스 캠프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경비원들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에릭은 반사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김 소장은 오히려 정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미쳤냐며 소리쳤지만 김 소장은 멈추지 않았죠. 정문 앞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건 총을 든 무장 세력이 아니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청년 30여 명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무기 대신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술학교 입학 지원서였거든요. 그중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20살 남짓으로 보이는 그의 이름은 라임이었는데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형이 무장 세력의 간부인데 동생만은 다른 길을 걷게 해달라며 부탁했다고요. 형이 직접 동생을 데려다주며 한국 사람들한테 기술을 배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 소장은 라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환영한다고요. 내일부터 용접 기초반에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라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에릭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무장 세력의 습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보국에서 새로운 첩보가 전해졌는데요. 무장 세력 내부에서 한국 현장을 공격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교육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었죠.
에릭은 그제야 김 소장의 전략이 허황된 이상주의가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외부의 총알보다 더 무서운 적이 한국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독일계 자본가 클라우스 슈미트가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꺼내든 교활한 음모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술학교 전략이 성공하자 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수십 년간 실패했던 발루치스탄에서 한국이 단 한 방의 총성도 없이 안정을 확보해가고 있었거든요. 에릭은 본사에 보고서를 보내면서도 자신이 쓰고 있는 내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한국의 성공은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초고층 빌딩 꼭대기층에서 한 남자가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였는데요. 그는 발루치스탄 현장 사진을 보며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한국이 성공하면 자신이 헐값에 인수하려던 120억 배럴의 유전이 영영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는 비서를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파키스탄 에너지부 장관과의 미팅을 잡으라고요. 그리고 인도 외교부 채널도 가동시키라고 했습니다. 클라우스는 업계에서 가장 교활한 사업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직접 손을 더럽히는 법이 없었어요. 대신 정치인들을 움직여 경쟁사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즐겨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그 수법을 꺼내 들기로 한 것이었죠. 며칠 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에너지부 내부에서 한국 컨소시엄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는 것이었지만 김민준 소장은 그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장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추 작업이 시작된 지 6주째 되던 날, 드릴이 예상치 못한 안반층과 충돌하며 멈춰버린 것이었거든요. 지질조사 데이터에는 없던 초경질 화강암층이 지하 2800m 지점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존 드릴 비트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경도였죠. 에릭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결국 여기서 막히는구나 싶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특수 드릴 비트를 새로 제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최소 4개월은 걸린다는 게 업계 상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속도전이 드디어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죠. 클라우스 슈미트도 이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 정부에 새로운 제안서를 보냈는데요. 한국이 6개월 안에 원유 추출에 실패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자신의 컨소시엄에게 개발권을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파키스탄 고위 관료들에게 뒷돈까지 뿌렸다는 소문이 돌았죠. 김 소장은 이중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땅속에서는 뚫리지 않는 안반이, 땅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음모가 한국을 조여오고 있었거든요. 한국 본사에서는 연일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고 일부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철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조선소와 중공업 기술진에게 긴급 요청을 보냈는데요. 초경질 안반을 뚫을 수 있는 특수 드릴 비트를 2주 안에 개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업계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정이었지만 김 소장은 한국 기술진의 저력을 믿었죠. 에릭은 비웃었습니다. 4개월 걸릴 작업을 2주 만에 하겠다고요. 이건 속도가 아니라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된 나라라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DNA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13일 뒤 카라치 항구에 특수 화물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된 화물 안에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드릴 비트가 들어 있었는데요. 다이아몬드 코팅 텅스텐 카바이드 복합 소재로 제작된 이 비트는 기존 제품보다 경도가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한국의 조선소 기술진이 밤낮 없이 매달려 완성해낸 결과물이었죠. 에릭은 그 비트를 직접 검수하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계 도면부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거든요. 유럽의 어떤 기업도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구조였는데 한국은 그걸 단 2주 만에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에릭의 35년 상식이 또 한 번 뒤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새로운 드릴 비트가 장착되자 시추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초경질 안반층이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는데요. 현장 기술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의 음모를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한 것이었죠. 하지만 클라우스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수는 한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왔는데요. 파키스탄과 오랜 앙숙 관계인 인도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도 해군의 항공모함이 한국 유조선을 포위하며 벌어진 숨막히는 해상 대치의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 해군 동부함대 소속 항공모함 비크라마디티아가 아라비아해를 향해 출항했다는 첩보였거든요. 거기에 구축함 4척과 잠수함 2척이 호위하는 대규모 함대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정기훈련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파키스탄을 겨냥한 무력 시위였죠. 에릭은 그 소식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70년 넘게 3차례의 전쟁을 치른 숙적 관계였거든요. 파키스탄이 풍부한 원유 수입으로 경제적 부강을 이루게 되면 인도로서는 지역 패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배후에서 클라우스 슈미트가 인도 외교 채널을 움직였다는 소문도 돌았죠. 며칠 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소속 대형 유조선이 시험 운항을 위해 과다르 항구를 출발했는데요. 아라비아의 공해상에서 인도 함대와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인도 해군은 불법 조업 단속을 명목으로 유조선에 정선 명령을 내렸고 한국 선박은 꼼짝없이 포위당하고 말았죠. 전 세계 언론이 긴급 뉴스로 이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비아해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며 각국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특파원을 파견했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실제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한국의 즉각적인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베이스 캠프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일부 한국 직원들 사이에서 가족들에게 유서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거든요. 에릭은 김민준 소장을 찾아가 지금이라도 철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항공모함이 앞에 있는데 고작 민간 유조선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김 소장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한국 본사와 화상통화를 연결하며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거든요. 화면 너머로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의 장성희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가 전한 소식은 에릭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지스함 2척이 이미 출항했다고요. 세종대왕함과 율곡이함이 유조선 호위를 위해 아라비아해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릭은 경악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로 구축함 2척을 보내겠다니 이건 호위가 아니라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소리쳤거든요. 인도 항모에는 미그 전투기 수십 대가 탑재되어 있고 호위함의 미사일 전력까지 합치면 화력 차이가 10배 이상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숫자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성능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다며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은 단순한 구축함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능력을 갖춘 전투함이라고 설명했죠. 동시에 128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그중 20개 이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다고요. 인도 항모의 구식 미그 전투기들은 이지스 레이더에 포착되는 순간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했습니다. 에릭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론상 성능과 실전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거든요. 하지만 김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미국도 함께한다고요. 그 순간 에릭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고 파키스탄 유전 개발은 미국의 중동 에너지 전략과도 맞닿아 있었거든요. 인도가 한국 선박을 공격하면 그건 곧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 뒤 아라비아의 한복판에서 역사적인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인도 항공모함 전단 앞에 한국 이지스함 2척이 나란히 도착했거든요. 인도 함대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항공모함과 구축함 2척의 대결이라니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 이지스함의 SPY 레이더가 가동되자 인도 함대 전체가 낙온되었다는 경보가 울렸거든요. 동시에 미국 제7함대 소속 핵추진 잠수함이 인근 해역에서 수면 위로 잔망경을 올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편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준 것이었죠. 인도 함대 사령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구식 항모가 이지스 시스템 앞에서는 거대한 표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게다가 미국까지 개입하면 외교적 고립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도 해군은 정기훈련 종료를 명목으로 함대를 철수시켰죠. 한국 유조선은 무사히 항해를 재개했습니다. 에릭은 그 광경을 위성 중계로 지켜보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이 무력을 이긴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마침내 검은 황금이 솟구치며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뒤흔든 역사적인 순간을 공개하겠습니다. 인도 함대가 물러난 뒤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군사적 위협까지 정면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파키스탄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클라우스 슈미트가 뿌려놓은 뒷돈의 효과는 사라졌고 오히려 한국 컨소시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격려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왔죠. 에릭은 그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속도를 우선시하면 품질이 떨어진다는 상식도, 분쟁 지역에서는 무력만이 답이라는 경험도,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위협을 이길 수 없다는 현실도 한국 앞에서 맥없이 깨져나갔습니다. 시추 작업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특수 드릴 비트가 초경질 안반층을 뚫고 내려간 지 3주째. 마침내 지하 3,500m 지점에서 원유층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현장 기술자들의 함성이 사막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배를 들기엔 일렀죠. 원유층 도달과 실제 추출은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지하 깊은 곳의 원유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정밀한 압력 조절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자칫 압력 균형이 무너지면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죠. 에릭은 이 단계에서 최소 2달은 더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또다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김민준 소장은 한국에서 개발한 스마트 압력 제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지하 압력 변화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밸브를 조절하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통상 2달 걸리는 압력 안정화 작업이 단 열흘 만에 완료되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6개월째 되던 날 아침, 김 소장이 에릭을 시추타워로 불렀거든요. 에릭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에너지부 장관, 주요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정식 기술자가 된 라임의 모습도 보였죠. 김 소장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관제실에서 최종 밸브가 열리는 순간 거대한 굉음과 함께 검은 액체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거든요.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원유가 사막의 햇살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이를 생산량 25만 배럴이라고요. 계측 장비가 보여주는 수치를 확인한 김 소장이 담담하게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치보다 30%나 높은 수준이었는데 한국의 정밀 시추 기술이 최적의 원유층을 정확히 관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릭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5년간 수십 개의 유전 개발 현장을 지켜봤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업계 상식으로는 최소 3년은 걸려야 할 프로젝트를 한국은 단 6개월 만에 완성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때 에릭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였는데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독일 억양의 거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한국이 실패해야 자신이 유전을 인수할 수 있었는데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었거든요. 에릭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틀렸던 거라고요. 아니, 우리 모두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날 저녁, 에릭은 김민준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베이스 캠프 외곽 언덕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는데요. 에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해온 방식이 틀렸다고, 한국은 땅을 판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팠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라고요. 70년 전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다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그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죠. 에릭은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파키스탄에 기술학교를 세우고 현지인들을 교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뒤로서 이해한 것이었거든요. 그건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과거에 받은 도움을 되갚는 방식이었습니다. 에릭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유전을 6개월 만에 장악했다는 뉴스가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거든요. 월스트리트의 에너지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21세기 에너지 판도를 뒤바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에릭이 35년 커리어를 걸고 전 세계에 한국의 방식을 알리기로 결심한 감동적인 순간을 공개하겠습니다. 원유 추출 성공 소식이 전해진 뒤 에릭은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거든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자신이 품었던 확신과 오만함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자신은 그 과정을 기록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실패한 건 한국이 아니라 자신의 35년 경력이 쌓아올린 상식이었거든요. 에릭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파키스탄에 도착하던 날 작성하기 시작한 보고서 초안이 들어 있었는데요. 제목은 한국 컨소시엄에 예정된 실패에 관한 기술 분석이었습니다. 에릭은 그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국을 비웃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했거든요. 속도만 앞세우는 무모한 도전, 안전 기준을 무시한 위험한 공법,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필연적 실패 같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릭은 그 글을 쓸 때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죠. 그는 보고서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35년간 쌓아온 자신의 상식과 편견을 함께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 찢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에릭은 김민준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부탁이 있다고요. 지난 6개월간 한국이 이곳에서 한 모든 일의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김 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관제실에 마주 앉아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함께 복귀하기 시작했죠. 에릭은 모든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낙찰 확정 전부터 부산항의 장비를 대기시켜둔 철저한 사전 준비, 18개월 걸릴 작업을 3주로 단축시킨 모듈형 공법, 용병 대신 일자리를 선택한 상생의 전략, 2주 만에 특수 드릴 비트를 개발해낸 기술력까지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거든요. 그제야 각각의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에릭은 김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고요. 유럽의 어떤 기업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인데 한국은 왜 이 길을 선택했느냐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 소장의 대답은 에릭의 가슴을 깊이 울렸죠. 우리는 잃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요. 70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나라까지 잃을 뻔했던 그 기억이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때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에릭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난 에릭에게 자원은 언제나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원 한 방울 없이 맨손으로 기적을 일궈낸 나라였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정확히 기록해서 전 세계에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5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2주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에너지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석유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기술 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연례 행사였는데요. 에릭 닐슨이 특별 발표자로 초청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북해 유전의 전설이 파키스탄에서 무엇을 목격했는지 모두가 궁금해했거든요. 발표장은 수백 명의 청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릭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정장 차림의 유럽 임원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클라우스 슈미트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으로 에릭을 바라보고 있었죠. 에릭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3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틀렸다고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릭의 첫마디에 청중이 숨을 죽였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보낸 6개월 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크린의 사진과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3주 만에 완성된 베이스 캠프, 현지인들이 용접을 배우는 기술학교, 인도 함대와 대치하는 이지스함, 그리고 검은 원유가 솟구치는 역사적인 순간까지 차례로 보여주었거든요. 청중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릭은 발표의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비결은 속도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들도 대단했지만 진짜 비결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먼저 보는 철학이라고 단언했죠.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자원을 볼 때 땅만 보았다고요. 그래서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비용으로 취급했고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요. 한국은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가치를 찾았고 그 결과 총 한 방 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유전을 손에 넣었다고 설명했죠. 에릭은 클라우스 슈미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원 없는 한국이 자원을 지배하게 된 비결은 석유보다 사람을 먼저 본 그들의 진심에 있었다고요. 우리 유럽이 200년간 쌓아온 자원 개발 역사가 그 진심 앞에서 무너졌다고 선언했습니다. 클라우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만 에릭은 개의치 않았죠. 발표가 끝나자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에릭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문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35년 커리어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그날 밤 에릭의 발표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이 파키스탄에 남긴 것들과 라임을 비롯한 현지인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에릭의 제네바 발표가 있은 뒤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투자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파키스탄 정부는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의 30%를 지역 개발에 재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불리던 이곳이 희망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세운 기술학교 1기 졸업생 3,000명이 정식 기술자 자격증을 받았거든요. 그중에는 무장 세력에 가담하려다 형의 손에 이끌려 학교에 온 라임도 있었습니다. 그는 졸업식 날 연단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는데요. 1년 전 저는 총을 들 뻔했다고요. 외국인은 모두 우리 땅의 자원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다고요. 그들은 우리에게 총 대신 용접기를 쥐어주었고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라임의 연설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시청했고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거든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에릭도 그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죠. 몇 달 뒤 에릭은 노르딕 에너지의 기술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35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는 날, 그는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거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한국에게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데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원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죠. 에릭은 한국 컨소시엄의 자문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김민준 소장이 직접 제안했거든요. 유럽 업계에 35년간 쌓아온 네트워크와 경험이 앞으로 한국이 진출할 다른 지역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에릭은 단번에 수락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의미 있는 일로 채우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였습니다. 발루치스탄과 비슷하게 자원은 풍부하지만 분쟁과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이었거든요. 에릭은 김 소장과 함께 현지 답사를 다녀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당신을 무시했었다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뭘 알겠냐고 속으로 비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당신에게서 35년 커리어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죠. 김 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배웠다고요. 에릭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희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죠.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에릭은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며 조용히 말했거든요. 가치는 땅속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것을 이제야 배웠다고 했습니다. 김 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발루치스탄의 유전에서는 검은 황금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 옆에는 한국이 세운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는 청년들이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거든요. 총을 들 뻔했던 손으로 이제는 용접기를 잡고 증오로 가득했던 마음에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한국이 세계 에너지 판도를 뒤흔든 비결은 결국 단순했습니다. 땅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았다는 것,
총이 아니라 기술을 나눴다는 것. 그리고 착취가 아니라 상생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죠.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한국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릭 닐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전파하고 있거든요. 그가 강연을 마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당신의 상식을 뒤엎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이죠.